예, 안녕하세요. 최영원입니다. 오늘은 두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이번에 처음으로 이닛을 하게 됐고요. 그 두산에 대한 그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컨텐츠를 보면 이 두산의 그동안의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한 그 이슈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왜 이 그룹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재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산이 사실상 지주사는 아니고 그 최상위 지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체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두산의 주가는 사실 19년까지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이 그룹의 신용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그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이 두산그룹의 상황보다 또 좋은 것도 있고 좀 더 이제 그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그룹이 정말 안전할까, 이 신용 관점에서 안전할까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주요 신평사들이 두산그룹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너네 좀 위험한데 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BBB-라는 이 채권의 등급은 사실상 투기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이제 차입의 대부분은 단기 차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그 롤오버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졌을까에 대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원전이나 아니면 석탄에 대한 지속적인 뭐 규제, 그리고 이제 사업 환경에 대한 악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그런 이슈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더 큰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1년서부터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제 두산건설 쪽으로 그 지원이 들어간 게 이제 3조 원에 가까운 이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중공업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거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장기간의 이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그래도 뭐 10년 혹은 뭐 이 시기에는 그래도 한 100%대 별도 기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두산건설 지원해주고 사업 환경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회사들 보시면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특히 요 17년에서 19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건설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 확실한 이제 원인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졌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두산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두산중공업의 이 신용 위험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작년에 있었던 이벤트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 3월과 6월 달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조 정도에 달하는 이제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게 정부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그 채권단 관리는 법정 관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은 작년에 이렇게 돈을 빌리고 대신 우리가 3조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정부랑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작년도에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구안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이 재무구조 개선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레벨, 그리고 주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정도의 레벨로 이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그 국책은행에서 빌렸던 지원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인프라코어와 관련된 지분 매각은 이제 확정이 됐고, 여기에 보시는 요 8,500억, 그리고 자산회사의 현금 3,500억이 오는 3분기에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입이 되게 되면 나머지 잔여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그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분기 중으로는 채권단 관리를 졸업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공업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추가로 두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메카텍과 같은 자회사 매각 시도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전체 차입금, 순차입금 4.4조 중에서 2조를 갚아서 연말까지 순차입금을 2조 4천억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은 100%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백업이 돼야 되는 거는 두산중공업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IR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연간 수주액이 약 5조 원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BEP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1년의 수주 목표는 8조 6,5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가 이야기한 거는 그 목표의 76.8%인 6조 6,400억 원을 이미 확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5조 원 이상의 수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석탄이나 그 담수, 건설, 국내 원자력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사업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는 21년에 28%에서 25년에는 62%까지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달성이 되는지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그 성공적인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먹고 사는 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이슈는 영업 외단에서 차입금이 줄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차입금 축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금융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서는 연간 800억 원 정도의 절감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장기 차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그 절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건설의 손상차손 7,300억, 그리고 두산파워 인디아와 관련된 손상차손이 3,300억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그 사업펀드에다 매각을 했던 PRS 계약에 의한 바켓과 관련된 계약 따른 파생 상품 그 차손이 작년도에는 좀 있었습니다. 바켓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바켓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한 차익이 대규모로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연간 목표는 뭐 매출액은 한 5조 8,900억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를 기대한다. 참고로 작년도에 영업은 마이너스 5,446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과 관련된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 소형 원전 테마로 인해서 두산 중공업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주가 오르면 사실 그 유상증자를 조금만 한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직면한 이 크레딧 리스크는 상당히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비례해서 그 크레딧 위험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의 아까 핵심을 두산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산건설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분류가 된 계열사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차례 분할을 단행을 하면서 자산과 관련된 클리너 작업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0년 6월 달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업들을 승계한 밸류그로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밸류그로스라는 회사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건설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그 조금 부실 가능성 있는 그런 자산들을 그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다면 두산건설을 매수하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두산건설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매각 작업이 좀 더 원활하게 전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밸류웍스라는 이제 사업을 또 분할해가지고 메카텍에다가 합병을 시켰는데, 이 분할과 합병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차입을 좀 많이 또 줄였습니다. 1,200억 정도의 이제 부채를 이전하면서 이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채 부담을 이제 계속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도 두산건설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차입 보십시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절대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물론 이 채권의 규모 자체가 되게 크긴 한데, 이 중에서 이미 대손 충당으로 쌓아놓은 충당금이 이 전체 채권의 거의 75% 가까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경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건설의 시공 능력은 약 25위, 그리고 특히나 이 브랜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중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두산건설에 대한 매력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체 사업은 크게 보면 전자 부분, 그리고 정보통신 부분, 유통, 수소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레벨의 사업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로보틱스, 로지스틱 솔루션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전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 부분에서 하는 역할은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는 CCL을 생산을 하고요. 이 CCL은 바로 인쇄 회로 기판, 즉 PCB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CCL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진에 대한 배합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기술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현재 고객사는 삼성, 애플,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등, 그리고 시스코나 아리스타나 주니퍼와 아마존과 같은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도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매출액은 약 한 8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내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CL에 대한 가치를 좀 보면 이 회사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대만의 TUC라는 회사인데
매출액이나 그리고 요 이익에 대한 레벨을 보면 두산 전자 사업 부분의 약 80% 정도의 그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비슷한 회사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가 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한 1조 원 정도에서 한 1.2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전자비지 부분의 기대 시총값을 1조 원 이상으로 당연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소인데요. 수소는 이제 이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의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은 일단은 FCP라고 하는, 이건 두산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MI라고 하는 드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산의 자체 사업. FCA라고 하는 북미법인, 이것도 두산의 자체 사업. 요것만 그러니까 따로 상장이 되어 있는 퓨얼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비슷하죠. 발전용, PAFC 방식의 발전용, 해외, 국내. 그러니까 이 법인과 이 법인의 차이는, 이거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연료전지 시장, 여기는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연료전지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조금 그 사이즈가 작은 건물이나 주택용 방식의 연료전지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이게 작년도서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합쳐가지고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올해 예상되는 이 아메리카 법인과 FCP 쪽의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퓨얼셀의 약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퓨얼셀의 가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 회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요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시면은 한국의 퓨얼셀은 뭐 PER 기준으로 올해 그 내년도에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에비타 멀티플 기준으로 한 요 정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PER 레벨은 이 정도, 그리고 에비타 멀티플은 요 정도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레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두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한 가치는 1조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사업 사업부에서는 로지스틱 솔루션, 로보틱스, 그리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목표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보다 182% 성장한 1,0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사업부, 이 로지스틱 솔루션, 이거는 물류 자동화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런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부별로 요 정도. 그래서 합계는 약 1.7조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주당 26만 원, 그리고 NAV로는 3.6조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조 8천억이 아니라 실제로 10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이 사실 두산 이 나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이 바이어스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급등 전 1개월 평균의 그 시가총액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여기서 절반 가까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의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회사의 순차익금이 1분기 기준으로 별도 한 9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아직 여기에는 요 산업 차량 매각 대금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전 기준으로 7,5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3분기에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순차익금 중에 대부분이 이제 소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그 가치가 이제 자체 사업 가치만으로도 1.7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두산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기 보시는 상장사 지분 가치, 그리고 부동산, 비상장사 지분 가치는 사실 지금의 두산의 시가총액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알아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어떤 저평가된 부분을 계속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추정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두산그룹에 대한 뭐 전반적인 제 생각을 여기 좀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이 두산이라는 이제 그룹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산그룹이 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정상 기업으로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환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두산그룹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화는 결국 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회를 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두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